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이제 저를 통해서 얻어갈 수 있는 게 어떤 게 있을까?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기초 강의 때 OT 내용 다 보셨죠? 무료로 다 풀려 있으니까 보셨을 거예요. 거기서도 보시면 제 학생들 재수생 기준으로 해서는 평균적으로 6개 이상 다 올랐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근데 6개 정도 오르면 학교가 2단계는 바뀌잖아. 추인 운전 기준으로 했을 때. 그리고 막 백분위 같은 경우에도 최고로 많이 올라간 친구는 55%까지 올라갔기 때문에, 그리고 그 친구들이 다 로스쿨을 갔어요. 다 로스쿨을 잘 가서 요번에 간담회도 진행을 했었죠. 기본 강의 지금 적어놓은 거 보시면 뭐 배경지식 학습한다 이렇게 돼 있죠. 제가 아까 전에 암기하는 거 아니라 그래놓고 배경지식 학습이라고 적어놓으니까 약간 모순적으로 보일 수도 있지만, 암기를 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쓰잘데기 없는 걸 외우지 말라는 거예요. 사람 이름 같은 거 외우지 말아라. 여러분들이 이 리트를 공부하기 위해서 수특을 펼치면 하는 짓이 뭐냐면 사람 이름들 다 외워요. 아리스토텔레스는 뭐라고 말했다. 아니, 그게 중요한 게 전혀 아니잖아. 우리 시험에 여러분들 기출문제 처음부터 끝까지 한번 다 잘 살펴봐요. 사람 이름이 핵심이 되는 문제가 있었던가? 단 한 문제도 없어요. 누가 어떤 걸 말했다를 외우고 있을 때 잘 풀 수 있는 문제는 추리에는 적어도 한 문제는 없어요. 한 문제도 없어요. 언어가면 많이 있죠. 언어가면 많이 있죠. 뭐 외워두면 편한 거 많아요. 뭐 발터 벤야민 나오는 것 같은 거는 다 외워둬야지. 발터 벤야민은 뭐 외워두면은 2년에 한 번씩은 한 집은 공짜로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 건 외워두면 편하겠지. 한나렌트라든지. 근데 추리는 아니란 말이야. 추리는 사람 이름을 전혀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그럼 추리에서 외워야 될 건 뭐냐? 이런 걸 설명을 해줄 거란 말이야. 추리에서 외워야 될 거는 굉장히 간단해요. 여러분, 제가 말하는 거 듣고 있으면 여기 절반은 반발심이 들 거란 말이야. 어제도 제가 어디다 글을 썼었는데, 인간의 특성이 그거예요. 누가 A라고 주장을 하면 반은 A가 아니다라고 주장을 해. 무조건이야, 그거는. 누가 말을 하더라도 100% 동의라는 건 있을 수가 없어. 그러면 학문이라는 게 어떻게 만들어지냐를 잘 생각을 해보면 딱 그거거든요. 누가 무슨 주장을 하면은 꼭 그걸 꼽게 보는 사람이 나와서 그건 아니다 라고 말을 해. 그게 무한히 반복되는 거거든. 추리 논증도 마찬가지예요. 추리 논증도 잘 보면은 40문제 중에서 한 3분의 1 이상은 뭐 A, B, C 나와서 견해 대립하는 문제죠. 그게 결국 뭐야? 한 명이 주장을 하고 그 주장에 대해서 반박을 펼치는 거잖아. 그 주장에 대한 반박이 끊임없이 반복되는 것들이 우리 철학이란 말이죠. 그 파트를 잘 외워두면 굉장히 편하다. 그래서 거기서 외워둔다라는 거는 어떤 쟁점이 계속적으로 연속되게 나타나는지 그걸 외워두자는 거죠. 그래서 기본에서 제가 배경 지식으로 알려드릴 거는 기본적으로 규범 관련해서의 이제 견해 대립하는 요소들, 그리고 계산 문제들 어떤 방식으로 공부를 해야 되는지 좀 알려드릴 거고요. 아마 뒤쪽 가면 좀 나올 것 같은데 여기 있네요. 그다음에 인문 철학 파트에서 존재론, 인식론, 가치론, 그리고 응용 철학 파트에서 어떤 쟁점들이 역사적인 순서로 나타났는지를 최대한 잘 설명드릴 거고, 그다음에 이 철학적인 요소들 중에서 여러분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게 뭐냐면 이제 논리학이라고 하는 거잖아요. 근데 논리학을 논리학으로 공부를 하면 어렵거든요. 그게 아니라 우리 시험에 맞게 실용적으로 활용하는 방식이 이제 연구방법론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연구방법론 쪽으로 이제 아마 설명을 좀 드릴 것 같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규범이랑 인문 철학 연구 방법론 요거를 계속 할 거고, 기본 강의에서 하는 게 제일 중요하다 생각하시면 돼요. 제가 기초, 기본, 심화, 그리고 실전 파이널 있는 것 중에서 저한테 배울 수 있는 가장 좋은 것 고르라고 하면 제가 아마 기초, 기본을 고를 것 같아요. 저는 강의가 늘어지는 걸 굉장히 싫어해서 앞부분에서 다 설명하고 그 다음에 문제풀이를 돌리는 게 훨씬 더 낫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기초 기본에 이제 중요한 게 다 들어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 기초 강의 같은 경우에는 뭐 이미 들으신 분들 같은 경우에도 아시겠지만 그 강의 컨텐츠 자체보단 플러스 알파로 들어가는 게 훨씬 더 많았어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제가 대외적으로 적극적으로 추천하지 못하는 방법들, 그러니까 제가 제 입으로 말하기 조금 껄끄러운 방법들, 공부 방법들, 그런 것들을 기초에서 많이 알려줬던 것 같고, 기본에서 진행되는 거는 아무래도 그냥 공개적으로 모두가 공부를 하면 좋을 법한 부분들 위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제가 스터디를 계속 진행을 해왔던 이유 중에 하나가 학원에서 말할 수 있는 것, 그 이상의 것들 여러분한테 전달을 해주기 위한 거예요. 물론 이 자체의 내용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이 책 읽는 것들 이상의 것들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이런 온라인 스터디 같은 것들을 진행을 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학원에서 녹화를 안 하고 진행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도서 리딩 스터디를 할 거고요. 총 4권인데 뭐 책 내용은 조금 이따 설명드릴 거고, 1월 달부터 2월 달까지는 이제 피셋
2랑 시즌이 겹쳐서 2시부터 지금 14시대 있는데 이거 잘못 적었네요. 큰일 날 뻔했네. 16시입니다. 2시간씩. 16시부터 18시까지 해서 이 2시간씩 스터디를 진행을 할 거고요. 3월달 돼서는 이제 저녁 시간대로 바꿀 겁니다. 그래서 16시부터 18시까지 할 거고 3월에서 6월에는 저녁 시간대 할 거다. 그래서 1월 달에는 그냥 녹화본을 다 찍어 놓을 거예요. 제가 약간 좀 자제하면서 말하면 돼서 녹화본을 찍어서 여러분들한테 다 드릴 거니까 실시간으로 들어오지 못하더라도 그건 큰 상관은 없습니다. 16시부터 18시까지 오시면 좋지만 못 들어오신다고 하더라도 제가 다 녹화본 드릴 거고요. 아마 3월 달부터는 안 드리지 않을까? 뭐 그때 가서 봐야 되겠지만, 네,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책을 4권을 볼 겁니다. 밑에 보시면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 두뇌부 관객 200, 그리고 법철학 이론과 쟁점, 그리고 사회조사 공론 이렇게 총 4권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각각에서 어떤 내용들을 다루는지 볼게요. 네, 이거 깔끔하게 원본 책처럼 나오네요. 이거 반전된 거 아니고 원래 책 색깔이 이래요. 좀 그렇죠. 여튼 이 표상의 언어에서 추론의 언어로라는 책은 이제 이병덕 교수님, 성균관대학교 계신 이병덕 교수님이 쓰신 책이고 우리 시험에 1년에 2문제 이상 꼬박꼬박 출제된 책입니다. 여러분들 의미론 파트, 언어 철학 파트 나오면 좀 헤매죠. 그 부분 대비할 때 가장 좋은 책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제가 언어 철학 책도 못해도 9권 이상 검토를 한 것 같은데 그 중에서 제일 수험에 적합해요. 제가 생각했을 때는 교수님이 리트 공부하는 친구들을 위해서 만든 책이라고 보입니다. 그래서 이 책은 무조건 읽어야 돼요. 무조건 읽어야 되고요. 읽고 나서 화를 낼 수도 있어요. 아씨, 내가 작년에 저거 읽었어야 되는데. 왜냐면 나왔거든. 작년에 3문제나 나왔거든요. 이 책 지금 똑같은 게. 그 전에도 2문제가 나왔어요. 제가 그것 때문에 이 책을 작년에 처음 수업을 시작했던 게 22학년도에 제가 점수를 잘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문제를 다 외우고 있었단 말이야. 기분이 좋으니까. 근데 책을 보니까 지문이 똑같은 게 나와. 이건 해야 되겠다. 그래서 수업을 했는데, 네, 좋았죠. 그래서 이 책 같은 경우에 언어 철학 파트를 이제 처음부터 끝까지 다루고, 언어 철학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언어학이랑 큰 차이가 없어요. 우리 그 법전협 같은 데서는 언어학이라고 소개를 하는 파트가 있는데 그게 언어 철학이랑 그냥 대동소이하거든요. 그러니까 비전공자 입장에서는 그걸 구분하는 게 의미가 없어. 실익이 없어. 그래서 언어 철학 걸로 공부를 해도 전혀 문제가 없기 때문에 언어 철학 제재로 다룰 거고 특히 이제 의미론의 역사를 처음부터 끝까지 다 다루고 있기 때문에 사례들을 잘 활용을 해주시면 시험 문제에 풀 수 있는 게 굉장히 많다. 철학 파트가 몇 문제가 나와요? 우리 시험에? 못해도 13문제는 나오거든요. 그럼 그 13문제 중에서 뭐 인식론, 존재론 빼고 남으면 다 응용철학이잖아. 응용철학인데 과학철학은 그 안에 잘 안 넣는단 말이야. 그럼 나올 거 이거 의미론밖에 없어. 의미론 3문제는 기본적으로 나온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요거 제가 스터디할 때 이제 설명을 드릴 거고 이 스터디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님들 책 읽어오는 거 첫 번째. 그 다음에 제가 책 읽어온 것들에 대한 해설을 해드릴 건데 뭐 내용적 해설이 여러분들한테 얼마나 필요하겠어요. 그냥 읽으면 다 이해되는 거란 말이야. 근데 이해가 되고 끝나면 안 돼. 그러면 다 잊어버린다고. 그래서 제가 여기서 항상 하는 게 뭐냐? 시험에 어떤 것들을 낼 수 있고 어떤 형태로 낼 수 있는지를 말씀드릴 거예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 문제가 어떤 형식으로 나타났는지는 어떤 선생님 모강의 샘플을 보면 된다. 이걸 다 말해줄 거라고. 그래서 딱 각이 나오죠, 여러분. 제가 왜 이 스터디를 시그니처라고 하는지 이제 감이 오실 겁니다. 그 학원 강의를 하시는 분들은 학원 강의를 오래 하셨던 분들은 모르는 게 있어요. 시험 준비를 할 때 학생들이 모강 뺑뺑이를 겁나 돌리잖아요. 근데 대부분 회차 단위로 돌린단 말이야. 회차 단위로 이제 1회차, 2회차, 3회차 그냥 주는 대로 문제만 풀어. 근데 그게 당연한 거라고 생각해. 학원 선생님들도 마찬가지고. 근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인문 철학 문제가 중요하다라고 하면은 내가 인문 철학 중에서 특별히 인식론이 약해. 그러면 모의고사 문제 한 800개 쌓아놓고 인식론만 따로 모아서 푸는 게 훨씬 더 빠르게 성과가 올라와요. 당연한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집합과 명제가 약한데 이 집합과 명제를 풀기 위해서 수학 모의고사, 고2 모의고사를 40회분을 돌린다. 그럼 미친 짓이잖아. 집합과 명제만 따로 모아서 풀어야지. 그거랑 마찬가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스터디를 하면서 이 딱 언어 철학이라는 주제 하나에 딱 맞춰서 각각의 쟁점들이 시험 문제를 어떻게 변화될 수 있는지 싹 정리를 해주면 그걸로 여러분들 공부를 더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게 그런 방식으로 들어가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너무 비효율적으로 공부를 해왔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정규 수업을 할 때도 쟁점들 소개 위주로 많이 할 거예요. 제가 뭐 알아봤자 얼마나 알겠습니까? 제가 철학 전공자도 아니고 커뮤니케이션 학 전공자인데 결국은
여러분들한테 설명해 줄 때는 알고 있는 배경 지식의 범위에서 말해야 될 거잖아. 근데 아까도 말했다시피 저는 이 시험에서 사람 이름이 중요하다 생각하지 않기 때문에 사람 이름을 알고 있는 게 거의 없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그냥 역사의 흐름, 그러니까 이 어떤 특별한 학문의 흐름에서 어떤 쟁점들이 나왔고 그게 시험 문제로 내기 좋은 건 어떤 거, 내기 어려운 건 어떤 거, 이것들을 정리해 줄 거라는 거지. 그게 한 130개 정도밖에 안 돼요. 근데 그 안에서 시험 문제가 계속 나왔어. 바깥으로 나간 게 없다고, 인문철학 파트에서는. 그리고 그것만 다 외우면 되는데 그 중에 하나가 이 책이다. 그래서 의미론 파트는 이걸로 최대한 많이 설명을 드릴 것 같아요. 그리고 이거 하고 나잖아. 그냥 갑자기 글을 잘 읽게 돼. 굉장히 물음표가 뜨죠. 왜 그럴까? 의미론 공부를 한다는 거는, 의미론을 공부를 한다는 거는 어떤 글을 읽었을 때 어떻게 해석될 수 있는가를 공부를 하는 거거든요. 결국 어떤 문장 표현, 단어 하나하나의 함의를 최대한 넓게 가져가는, 해독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책이기 때문에 독해력 자체도 굉장히 향상이 많이 돼요. 이거 넘어갈 뻔했는데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제가 스터디를 하는 이유가 있어요. 하는 이유가, 물론 저를 이제 뭐랄까 마케팅하기 위한 것도 있어요. 당연히 있지. 근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여러분들이 밖에서 스터디를 하잖아. 기출 해설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모의고사 문제풀이 스터디를 하거나 아니면은 뭐 서로 어떤 책 읽기 리딩 스터디 같은 걸 하는데 도움이 안 돼. 여러분들은 같이 뭔가 하면은 막 되게 막 치열업 되고 해서 좋을 것 같잖아. 저는 되게 보면 답답해요. 공부에 도움이 되려면 이 시험은 무조건 그래. 끌어주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앞에서 땡겨주는 사람이 없으면 점수가 오를 수가 없는 시험이에요. 왜냐? 인사이트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인사이트를 설명해 줄 수 있는 사람이 필요한데, 아니 110점 5명이 모여서 어떤 인사이트를 어디까지 뽑아낼 거야? 이렇게 말하니까 진짜 개쓰레기 같은데. 근데 아니 실제로 그래요. 110점 5명이 모여서 스터디 하는 거 3시간 하는 거보다 거기 140 이상 한 명 넣어서 30분 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밖에 나가서 구하기 힘들잖아. 본투비 145 이상인 사람을 스터디원으로 데려오기 힘들단 말이야. 그렇기 때문에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밖에서 스터디 구한다고 시간 낭비하지 말아라 라는 의미에서 제가 이 스터디를 진행을 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심화 때도 이제 실전 때도 기출 해설도 제가 대신 해드리는 거예요. 기출 해설을 여러분들한테 돈 받고 팔 수도 있어요. 인강으로 돈 받고 팔 수도 있는데, 제가 무료로 스터디를 해드린 이유는 제가 돈 받고 팔면은 여러분들이 그거 가지고 그건 따로 하고 스터디를 또 따로 할 거기 때문에 그래. 스터디를 밖에서 분명히 애들끼리 대여섯 명 모여가지고 이건 어떻게 봐야 돼요 이러면서 서로 물어보는 그 작업을 할 거란 말이야. 그게 비효율적이니까 질의응답을 그냥 내가 다 받아주겠다라는 거지. 그렇게 의미 있는 스터디를 하시라는 측면에서 제가 이 스터디를 무상으로 진행을 하는 거다. 내년에도 이렇게 할지 모르겠어요. 작년에도 내년에 안 할 거예요 그래놓고 지금 하고 있는데 네, 내년에는 못하겠죠. 사람이 더 늘어나면. 그래서 여러분들 공부하실 때 진짜 효율적으로 하세요. 효율적으로 하려고 하면 강사들 활용해야지. 그리고 제가 엄한 강사는 아니잖아요. 점수로 증명하고 합격률로 증명했죠. 제가 요번에 합격생 단톡방에 10명이 있어요. 합격생 단톡방에 10명이 있고 이따가 쉬는 시간에 보여줄 수 있어. 근데 내가 작년 수강생 수가 다 합쳐서 30명이 안 되는데 10명이야. 다 재수생이야. 그게 증명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리고 점수 오른 것들 기준으로 하면 그것도 훨씬 많죠. 14명 정도 되는데 아직 취업 발표가 덜 끝난 상태라서 10명이 합격을 했고요. 난 이걸로 충분히 증명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이 저를 잘 따라오시고 제가 시킨 거 다 하고 제가 지적질하는 것만 들어도 작년보다 추리는 중에서 5개 이상은 더 맞을 수 있다. 물론 이런 애들 있어. 수리 추리만 약해서 인문철학 규범을 다 완성을 해둔 상태에서 점수가 안 나오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는 조금 올리긴 힘들어. 조금 올리기 힘들긴 하지만 제가 인문철학이랑 규범 파트에서 조금 더 속도를 빠르게 해드림으로써 그래도 한 3문 정도는 더 맞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재수생 기준으로는 못해도 5개 이상은 더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수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본인의 위치를 모르기 때문에 제가 함부로 말은 못하겠지만 그래도 본인이 처음 가지고 있던 점수 때보다는 더 잘 나오게 만들어 드린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렇게 진행할 것 같습니다. 혹시 또 질문 있거나 하신 분 있나요? 없죠? 네, 없을 것 같아요. 자, 지금 11시니까 한 10분 정도 쉬었다가 뒤에 진행할 거고요. 저는 쉬는 시간을 원래 한 번밖에 안 합니다. 2번씩 쉬는 거는 제가 이제 배가 아프거나 그럴 때 빼고는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잘 쉬어 두셨다가 이따가 다시 봅시다. 시계로 11시 2분이니까 12분에 볼게요. 감사합니다.